네, 오늘 새벽 제주도 인근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선원 27명 가운데 15명은 구조됐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 선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아직 12명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제주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제주 한림항에 나와 있습니다. 실종된 선원들 추가 구조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네, 아직 실종된 12명 가운데 추가 발견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된 15명 가운데 한국인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제주 비양도에서 북서쪽으로 24km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겁니다. 사고 선박은 129톤급 부산선적 금성호로 선단의 본선인 만큼 많은 인원이 타고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인 16명과 인도네시아인 11명, 모두 2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선박은 어제 정오쯤 제주 서귀포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획물을 첫 번째로 운반선에 옮긴 뒤 두 번째 옮기려는 과정에서 선박이 뒤집히며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당시 선실에는 2명이 있었고 다른 25명은 어획물을 옮기느라 갑판에 있었는데 구명조끼는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사고 시각이 새벽 4시 반이니까요. 12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고가 난 지 12시간 가까이 된 만큼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바닷물 온도도 20도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앙구조본부를 가동해 현장 수색과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낮 1시쯤부터는 해경 소속 잠수사 2명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수중 수색을 벌였는데요. 사고 지점 수심이 87m에 달할 만큼 수심이 깊어 수색 작업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해경들은 선박 자체를 인양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주해경은 함정 18척과 항공기 5대를 수색에 투입했고 해군도 함정 4척과 항공기 2대를 현장에 보냈습니다. 지자체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실종자 수색과 가족 지원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인명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한림항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행정안전부도 실종자 수색과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한 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대책지원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간의 연락체계를 구축했고 구조 구급 활동, 피해자 지원 등을 맡고 있습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1월 들어서자마자 사흘 동안 이어졌던 입동추위, 오늘 낮부터 풀렸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이고 이달 말까지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아침까지는 꽤 쌀쌀하던데 이제 추위가 곧 풀린다고요? 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1.5도가량 올랐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돌았습니다. 철원과 파주, 대관령, 춘천 등 일부 중부지방에서는 영하권을 기록한 곳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올라 오후 3시 반 기준 대구는 19도, 대전 18.7도, 서울도 18.1도로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아졌습니다. 추위를 몰고 왔던 차가운 고기압이 점차 성질을 잃어 따뜻해진 데다 상층의 차가운 공기도 동쪽으로 빠졌기 때문인데요.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서울 아침 기온이 8에서 10도, 낮 기온이 19도 등 전국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높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밤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에서 15도가량, 일부 내륙은 15도 이상 벌어질 걸로 예상돼 건강관리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어제 같은 매서운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이 어제 발표한 1개월 기상 전망에서 11월 말까지는 주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평년보다 높을 걸로 예측했는데요. 우선 다음 주까지는 서울 아침 기온이 9에서 13도로 평년 기온을 5에서 8도가량 크게 웃돌다가 18일쯤 7도로 낮아져 체감상 쌀쌀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5도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돈을 받은 것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창원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명태균 씨 오늘 아침에 출석했는데 지금도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명태균 씨는 오전 9시 38분쯤 이곳 창원지방검찰청에 도착한 뒤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겁니다. 명 씨는 경솔한 언행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저하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검찰은 명 씨를 상대로 대가성 공천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와 검찰 조사에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보궐선거 뒤 명 씨는 김 전 의원에게 세비 9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명 씨는 창원시의 대외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창원시 전현직 담당 공무원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사는 오후 4시까지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강 이유인데요. 조사를 마치면 조서 열람 과정을 거친 뒤 검찰청을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방검찰청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번 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향후 김 여사의 순방 동행 여부는 상대국 배우자의 참석 여부 등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전 시민사회 2비서관이 임명된 가운데 사무실은 귀빈을 맞을 접견실과 직원들의 업무 공간 정도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일단 연말까지는 국내 활동도 전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이젠 민심에 맞게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회견에 반성이 없었다고 비판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특검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내놓은 입장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논란 대응책을 요구해온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에 첫 입장을 냈습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SNS에 대통령이 현 상황에 사과했고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 등을 국민께 약속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건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거라며 당은 대통령이 말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내일 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고리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특정인의 법원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이런 장면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겁박에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국민과 힘 모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며 어제 대통령 담화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면 유승민 의원은 SNS에 국민은 김 여사 문제에 사과와 쇄신책을 기대했는데 대통령은 김 여사를 비호하기 바빴다고 비판했습니다. 뒤늦게 휴대전화를 바꾸고 김 여사가 순방에 안 가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보수를 끝장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회견을 재차 비판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윤 대통령 회견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도 못했다며 국정기조 전환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진솔한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을 지켜본 국민은 자괴감이 들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당위성과 명분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한 민심에 휩쓸려 사라질 것인지 국민의 편에서 함께 싸울 것인지 선택하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위헌적이고 수사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의 불법 범죄를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인권 유린이고 제1야당 대표에게 정치 검찰을 동원한 정치 탄압은 인권 보호입니까?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이 정하는 사람을 검사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듣다 보면 눈이 풀려요. 그런 궤변은 제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에 이어 내일 김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2차 집회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내일은 당 지도부와 함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이 연대사를 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야권 5개 정당이 연합 집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만 장외 규탄 대회와 특검법 처리 시점이 이 대표의 1심 선고 시기와 맞물리면서 판결에 따라 자칫 집회와 특검 추진 명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네요. 오늘 실천이란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회견에서 140분에 걸쳐서 질문 26개의 답을 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 나오고 있죠.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침묵했는데 오늘 오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한 겁니다. 오늘 친한계의 정성국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대통령의 회견을 평가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 여사님 활동 중단에 대해서도 우리 한 대표께서는 사실 전면 중단을 요구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 여사 라인이 없다. 그런 표현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수용이라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예. 그리고 명태균 씨 뭐 의혹에 대해서도 본인의 음성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쾌하게 해명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도 또 이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보기는 쉽지 않으니까.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고 또 여당 내에서는 친한계, 친윤계의 또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평가부터 들을까요? 네. 한마디로 미흡했다. 미흡했다. 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가려운 것을 긁어주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50점 내지 60점 사이가 아닐까. 50점에서 60점 주고 싶다. 네. 네. 그래서 50점에서 60점을 줬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또 50점을 줬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불통 이런 이미지를 주다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자세를 고수하다가 그나마 어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을 했고 그런 점에서 조금 전향적인 부분이라 하면은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설명이 없었다. 총론적인 이야기만 있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이게 꼭 이런 부분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답이 없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에게 물었더니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솔하고 소탈하고 겸손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야당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다.
라는 평가도 나왔고 알맹이 없는 사과였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는 수많은 대통령 기자회견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제 회견 어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께서 자기 합리화 꽃밭을 갖고 있구나. 이게 자기 합리화라는 게 세상에서 자기만 가장 아름다운 꽃이 자기 합리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한 송이 가꾸시는 게 아니라 꽃밭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견 전체가 자기 합리화로 다 전부 다 점철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사과를 하셨는데 뒤에 말씀을 들어보면은 사과를 하신 게 아닌 셈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말씀이 많아서 저 사과를 왜 하셨지? 그냥 국민들한테 그냥 잠깐 보여주고 뭐 입막음용으로 그냥 하신 건가? 무마용으로 모면용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 대통령이 어제 언급한 내용은 저와 아내의 처신이 올바르지 못해서 사과를 드린다. 더 조심할 것이다. 아내의 신중치 못한 처신이 잘못이고 국민이 싫다면 대외 활동을 안 해야 한다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과의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국민들께서 여사께서 국익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왜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했느냐, 한 내용이 문제가 있었느냐, 그리고 녹취를 통해서 공개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국민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게 전후 사장은 이런 거였고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런 거를 접하게 되고 오해를 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분노를 하시거나 짜증이 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렇군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사과만 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상일 평론가가 합리화라 그러셨는데 차라리 합리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합리화라는 거는 자기가 자신이 좀 근거가 빈약하고 이런 걸 알면서 어떤 논리에 맞추기 위해서 합리화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어떤 생각이 고착돼 있다. 뭐냐?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 피해자다. 어떤 야당의 악마화에 대한 악마로 인한 피해자라는 생각이 너무 굳으세요. 그래서 이 사과는 사과인데 결국은 우리는 참 억울한데 워낙 야권이 공격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과란 말을 꺼낸다는 취지로 들리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과도한 공격에 의한 피해자다 이런 게 나와서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점수를 좀 박하게 줬는데요. 그 국민들도 지금 많은 부분들이 동의하세요. 그 이유가 바로 지금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 아니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맞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검찰, 어떤 수사의 어떤 공정성 이게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이 왜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억울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기자회견이 이렇게 국민들의 감동을 못 준 게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피해자라는 딱 고정관념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과가 나올 수가 없고 구체적인 사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지적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아까 권영세 의원께서 진솔하게 얘기하셨다 했잖아요. 이분들은 그렇게 말할 자세가 이미 돼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열성적 지지층에 속하는 분들이죠. 그럼 어제 기자회견은 열성적 지지층에게 다시 한번 부응회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저 같은 사람, 우리 좀 여상훈 변호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 뭐 보수이면서도 합리적인 비판 세력이 있고 또 중도가 있고 진보면서도 합리적인 어떤 비판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타겟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권영세 의원이나 뭐 친윤 핵심 분들의 말을 듣고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나도 못 느끼시면
어제의 기자회견은 도대체 누굴 설득하려고 한 거냐라는 저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를 기다렸는데 어제는 한동훈 대표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요. 친한계 의원들은 주로 좀 미흡했다, 리스크 해소 난망이다, 진전이 없었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박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는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다.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도 바로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오늘은 저렇게 입장을 밝힌 것을 놓고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동훈 대표로서 예. 지금 윤한 갈등 이게 여권의 난맥상 요게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이 아니냐고 하는 보수층의 질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도 있지만 이걸 슬기롭게 여당 대표로도 하지 못한 거 그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어떤 대권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걸 갖다 비난하는 면도 분명히 보수층에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향적인 그리고 진솔한 모습 그게 나왔는데 바로 돌아서서 한동훈 대표가 그거 아니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금 중요한 문제가 두 개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와 어떤 그 관련한 특별감찰관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어떤 생각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걸 어제 확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로 돌아서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한동훈 대표도 아마 보수의 그 생각을 갖다가 반영했을 겁니다. 다만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특검에 대해서는. 어제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아니라 특감. 예,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특별감찰관이요? 특히나 북한 인권재단 이사 문제와 연계되지 않아도 좋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특감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도 어떤 자신의 존재감. 저번에 그 독대에서도 이 특감 문제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통령과 생각이 그래도 공통 분모가 있는 특감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우선 하루의 여론 추이도 보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여성원 변호사께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의 여러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라는 해석인데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좀 해석이 다릅니다. 예.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막다른 길에 도달했구나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막다른 길에서는 할 수 있는 거라도 하자.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거를 또 특히나 속도라도 빨리 보여주자. 그러면 거기서 또 다음 길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지금은 어떤 위기를 넘어가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차원에서 그렇군요. 지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재정비가 되고 상황이 재정비가 되면 그 여론도 더 수렴이 되고 한 상황에서 이거를 한보 앞으로 더 나가든지 아니면 민심이 좀 누그러지면 다른 방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여론을 틀어보든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다고 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참 이걸 어쩌면 좋나 참 난감하네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속으로는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의 이제 입장이 나온 것은 그 김 여사에 대해서 다음 순방에는 일단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고요. 다른 대외 활동도 올해 말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저는 좀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 하는 거를 보여주시려면 약속을 하셔야죠. 지금 약속을 안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상황 봐서 또 하겠다는 거니까 무슨 이게 조삼모사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안 가고 우리 안 갔잖아 이렇게 하고 돌아오면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기 대통령이 때문에 어제 한 말은 국익상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니면은 아내 활동을 앞으로 사실상 중단시키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그 명확한 기준을 주든가 그렇게 하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해외 외교와 관련된 의전은 꼭 필요하다고 그동안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 기준이 뭔가요? 다자 외교여서 안 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는 다자 외교 말고 양국 그 뭐랄까 부부가 만날 그
원수의 부부가 만날 때만 국가 원수의 부부가 만날 때만 예, 한다는 예. 얘기인가요? 이런 기준을 주고 예.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서 해야지 무슨 국민들 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 지금 뭐 이번에는 순방 간다. 이게 뭡니까? 그럼 이게 일회성이란 얘기입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예. 국민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장난치는 것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어제 듭니다. 대통령의 워딩은요.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라고 했고 예. 지금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외교 관례와 국익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아마 공여지책일 겁니다. 이게 사실 뭐 순방에 동행하고 안 하고가 예. 어떤 김건희 여사의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국정관여 예. 이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근데 대통령으로서 자기 속을 이렇게 내보일 수도 없고 예. 그럼 나로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국정관여에 대해서 비판적이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뭐 조사모사 이런 것보다도. 네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지금 현대 사회에 전화로도 충분히 국정관여할 수 있는 거지 꼭 뭐 어디 같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네.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거기에 앞서서 어떤 진짜 내용 있는 국정관여에 대한 그 중단 조치 예. 이걸 뭐 지금 저는 그 특별감찰관이 있다고 해서 예. 이게 어떤 김건희 여사의 본인의 의지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이렇게 관여하지 않는 한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네. 이걸 갖다가 저는 오히려 순방에는 이게 동행하는 게 맞는데 예. 얼마나 답답하면 예. 그거까지 안 한다고 그러셨는데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여튼 예. 앞으로 가시적인 조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 말의 진실성이 가려지는 거지 이거 하나로 뭐 잘 됐다 못 됐다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도 같은 주제니까요. 보고 가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보여주세요. 오늘 미스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 미스터리로 남는 140분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테리로 남는 140분이었습니다.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둘째,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족과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작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겠다는 모순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과 명분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어제에서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야당으로서는 제가 그 보수임에도 예. 이 정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근데 이제 그 박찬대 원내대표 물론 뭐 공격의 천병이니까 그런 예. 말씀하시지만 이럴 때 상대방의 궁지에 몰려 있고 힘들 때 예. 좀 따뜻한 말을 하는 건 힘들겠지만 해줬으면 품격이 예. 살아나지 않느냐. 왜냐하면 박찬대 지금 의원 아니더라도 네. 많은 국민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분이 많은데 예. 그걸 좀 더 본인들은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예. 국정 운영의 품격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대부분 동의하는 내용이어서 예. 그렇게까지 거부감 있게 들리진 않았는데요. 네. 어쨌든 좀 더 품격 있는 표현을 국회에서 쓰는 거는 좋은 일이죠. 예. 근데 저 말에서 품격 있는 말로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예, 제가 예. 조금 잘 모르겠는 게 예. 저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네. 어제 방송을 보는 저희 가족들도 되게 어처구니 없어 하더라고요. 예. 딱히 저희 가족들은 민주당하고 그 관계가 없거든요. 제가 민주당이어서 그냥 마지못해 예. 그런 게 있는 거지. 근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하는 거예요. 저 도대체 왜 기자회견을 왜 하시는 거지? 예? 자꾸 그 생각만 드는 거거든요. 예. 자, 대통령의 2시간 20분이었나요? 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번에는 좀 변하시겠지라는 기대를 안고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예. 국민들의 숫자를 따지면 예. 곱하기 1,000만이 될지 2,000만이 될지 몰라요. 네. 우리나라의 자원이 그만큼 들어간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구체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의 국민들이 화가 나고 의혹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풀어주신 게 없어요. 본인의 육성이 나왔잖아요. 말씀을 해주셔야죠. 네. 공관위에서 들고 와서 공관위에서 들고 와서 그때 내가 얘기한 거는 사실 안 들고 왔는데 명태균을 뭐 그냥 좀 떼어내려고 내가 속인 거야 라든가.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김영선 해주라고 했어. 그것도 내가 거짓말한 거야 라든가. 예. 뭔가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건 다 제껴놓고 한마디도 안 한 다음에 아유 처신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뭡니까? 예. 예?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서 구체적인 거는 내가 지금 하여오던 대로 쭉 할 거야. 이 얘기하고 다름 아니게 들리는 거예요. 예. 여성원 변호사는요? 예. 오늘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전심 때 저희 고등학교 동기 법조인들끼리 그래요? 뭐 법조인들끼리는 전심 먹다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네. 예. 그중에 이제 부장 검사 출신 친구가 예. 그러더라고요. 어제 지금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구체성이 없었다. 구체성이 그런데 없었다. 그 앞서서 기자들이 질문할 때 예. 이 명태균하고 전화해가지고 어떤 내용을 몇 시에 전화하고 어떤 내용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지 않고, 물론 그쪽에는 수사관이 아니니까. 예. 근데 추상적으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답을 추상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물어도 대통령이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지만, 이 질문하는 쪽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질문하지 않고 어떤 진짜 뭐 두리뭉실하고 하면 뭐 하지만은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묻는 바람에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그런 의견을 표명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한술밥에 배부르냐. 앞으로 이런 기자회견 이런 걸 좀 자주. 예. 그동안 대통령이 불통이고 도어 스텝 기자회견 하다가 그만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많지 않은 일인데 지금이라도 이걸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는 부분, 이런 걸 해명해 주는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어제 기자분들의 질문이 다소 약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산일보 기자하고 그 후에 후속 질문을 했던 경향신문 기자 질문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딱 꼬집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기자분들 중에서 JTBC라든가 MBC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어느 정도는 반감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언론들을 지명을 해서 시켜줘야 국민들이 와 저렇게 좀 약간 감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충돌돼 있다라는 데까지 시켜가지고 해명을 하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운용을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통령실이 국민을 지금 뭔가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반전을 꾀해야 하는 기자회견 아니었습니까? 그럼 기자들이 좀 두루뭉술하게 질문을 해도 국민들이 뭘 지금 답답해하고 화가 나 있고 하는 걸 풀어주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그런 목적으로 답을 하셨어야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목적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알겠습니다. 그냥 부흥에 갔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의 평가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일단은 많이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많이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내일 장외 집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한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장외 집회했고 내일도 또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요. 내일 장외 집회도 김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수용 촉구하는 대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방에서 하려다 다시 서울에서 하는데 이번 기자회견이 그렇게 국민에게 만족스럽지 않고 오히려 반감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당에서. 미리. 그래서 미리 예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다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집회에 참가한 참가자 수가 용산이나 여당에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판단하고. 30만 참석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IT 세상인데 전화 이렇게 유동량 측정, 전화로 유동량 측정을 했더니 유동량이 2만 분이 안 됐다고 하니까 2만을 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추산은 17,000. 그다음에 전화국 통신사의 유동량은 2만이었으니까 그 사이가 합리적인 추산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용산이나 이런 데가 좀 안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따로따로 시국 선언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 반사 이익을 받을 만한 그런 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아직은 많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집회는 가지 않겠다라는 거지만 네.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시국 선언과 그분들이 또 나와가지고서 따로 집회를 열기 시작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결합하는 형태로 간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갈 수 있다. 저는 굉장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갈 수 있다. 제 생각에도 예. 지금 예. 여론조사가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계속 여론조사 이야기할 계속 이게 겁니다.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론이 지지율이요. 악화되고 있는 예. 상태에서 어제 그게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나왔었거든요. 오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 충분히 반영된다면 민심이 지지율이 더 추락할 것 추락할 수 같습니까? 있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그걸 지금 아마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를 보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지요. 개헌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면 국정 동력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하면서 개헌 카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15% 정도까지 내려가면 국정 동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 여권에서 무슨 이런 전략을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걸 어떻게 돌파하냐.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개헌해야 되겠네. 여권에서 그런 걸 카드로 낼 수 있다고 여권에서? 그렇죠. 넘어가야 되잖아요. 고비를. 내년 봄에 만약에 이게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지만. 윤여준 장관이 개헌 카드 이야기를 했는데 일부 야권에서 개헌 이야기 하잖아요. 네. 임기 단축 이야기 하고요. 그런데 윤여준 전 장관은 이 카드를 여권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여준 장관의 전제가 있죠. 전제는 국정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는 2년 반이나 남은 여건에서 그거를 넘어가서 어쨌든 국정은 운영해 가야 되는데 거기서 동력을 조금 살릴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겠냐. 그거는 개헌이 아니겠느냐.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탄핵은 훨씬 더 문제가 되잖아요. 하야도 여권 입장에서는 훨씬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임기 단축 개헌이라는 건 국회에서 해가지고 넘기면 그거를 국민투표에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개별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개헌은 국회에서 해서 넘기면은 대통령이 그거를 그 일정 기간 내에 공표하고 국민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의원들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요 전까지는 이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 있기 전까지는 민주당에서 그 얘기하면 오해 소지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법 판결이 나기 전에 대선을 치르려는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송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이건 그 얘기도 이제 의미 없어졌구나.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대통령 민주당에서 문제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이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대통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절박한 문제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돼서 이거라도 하려고 하는 것에 좀 더 에너지가 집중되겠구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자, 임기 단축 개헌 실제로 실현 가능성 있는 카드라고 보세요? 저는 실현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안으로 제안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게 내각제 국가 같으면은 벌써 총선이 다시 실시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탄핵 개헌 문제가 나오는데 개헌도 국회에서 3분의 2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아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본 보수 측에서 아마 이 개헌 문제로 특히나 임기 단축 개헌 가지는 않을 거고 사실 이 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임기 단축이라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탄핵하고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이기 때문에 엄청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그거 하다 보면 아마 다음 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또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임기 단축 개헌 이야기 나오는 게
일종의 어떤 그 프레임 전환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면서 탄핵 나오면서 어떤 그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해소 방안 아니냐 이런 이슈까지 같이 프레임으로 섞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고 여권도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실행이 힘든 마당에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은 카드다. 오늘 조국 혁신당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 모임 실제로 출범식을 가졌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임기 단축이 저는 처음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탄핵은 위법하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수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국회에서 위법을 확정 짓거나 수사를 통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다고 또 하야 본인이 안 한다는 거를 뭐 하야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하야를 하겠습니까? 그 안 한다는 걸 또 기자회견에서 또 명확히 밝히셨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개헌입니다. 개헌 속에 임기 단축을 넣으면 일종의 타협안이 되는 거죠.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2027년 5월 9일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와 다르게 개헌안은 개헌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이거를 뭐 60일인가요? 며칠 내에 이걸 뭐 심의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표를 한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은 강제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여당 의원들이 몇 명만 동의를 해준다면 갈 수 있는 거라 지금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윤여준 장관이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고비를 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고생도 되고 그래서 광장으로 덜 나와요. 지금 추워서 광장으로 덜 나오죠. 아무래도 덜 나오죠. 그럼 봄이 되면 더 나오죠.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겨울을 겪으면서 민생이 어려워지면 그 분노와 감정이 또 쌓여요. 그런데다 날도 풀려요. 그러면 훨씬 더 이게 폭발적으로 투쟁 분위기가 상승될 수 있다. 이거를 우려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번 개헌이 쉽지가 않은 게요. 이게 87년 체제 헌법입니다. 6.29 선언으로 인한. 그런데 이 헌법에 문제가 많다는 걸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지적하고 계세요. 헌법학자, 그다음 법조인들이. 근데 딱 원포인트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기 단축 개헌은. 그러면 이 헌법이라는 건 국가의 기본법이고 진짜 그 중요한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권도 많은 제안을 할 겁니다. 오히려 역제안. 그렇다 보면 이게 여권에서 나온 이야기는 없고 주로 야권에서 지금 나오고 앞으로 있는 된다면 그렇다면 이게 이 개헌 논의가 임기 단축 하나만 딱 해가지고 여권 너 받아. 이렇게 한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상원 변호사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김재원 의원 라디오 인터뷰를 보면은 대통령 임기 단축 2년 제한을 야당이 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가 이제 6개월 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5월 15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받아서 후보에 나설 수 없는 그 기간을 빨리 단축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은 6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훈시 규정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선거법 사건의 중요한 거는 선거 마친 지 6개월 내에 기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6개월 내에 그러니까 그거는 기소가 됐나요?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판은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6개월, 4개월, 2개월인가요? 고등에서 4개월, 대법원에서 2개월인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죠? 전혀 안 지켜지죠. 그래서 이거는 김재원 의원 말대로 어떤 상대방의 의도를 좀 이렇게 뭐 이야기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이게 대법원 판결하고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는 기간을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서 좀 더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보여주세요. 갤럽 여론조사 17%, 갤럽 조사로 최저치 나왔습니다. 2%포인트 떨어진 17%, 부정평가는 74%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도 볼까요?
서울 17, 5%포인트 떨어졌고요. 인천, 경기 2%포인트 떨어진 14, 대전, 세종, 충청 11%포인트 떨어진 18, 대구, 경북이 지난주에 17이었는데 오늘 23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20% 이하로 떨어졌고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20% 이하를 갤럽 조사로 2번 연속 나왔고 17%까지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중요한 게 추세거든요. 여론조사는. 추세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르게 반전이 되거나 생각을 좀 바꿔서 하시지 않으려는 추세가 굳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더더군다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거를 좀 바꿔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돼요. 그러면은 실망은 훨씬 더 커지고 분노도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게 더 떨어져서 윤여준 전 장관이 우려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20% 이하는요. 굉장히 솔리드한 층이 되게 단단한 층입니다. 여기에 1%가 깎여 나가는 거는 다른 그 약간 느슨한 층에서는 5%, 6%가 깎여 나가는 거하고 동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의식을 지금 느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말 국민들께서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저는 하실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임기단축 개헌이라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한 내용이 지금 충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이 그나마, 된다면 반영이 된다면 지지율이 얼마나 더 떨어질 것으로 보세요? 저는 반영이 일부 됐잖아요. 하루 된 거죠. 하루 된 거잖아요. 하루 됐는데도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영이 하루 됐으면은 사실은 요번 여론조사를 어느 정도 또 감안해서 기자회견을 해서 기대 심리를 준 것도 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기대도 별로 안 했고 결과를 봤더니 별로더라라는 거가 추세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 해석이 틀렸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추세가 굳어져 가지고 간다면 다음 주는 조금 더 떨어지거나 올라가지는 못하는 상황이 오겠죠. 다음 주에 또 두 분 모시니까요. 자,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체적인 말씀은 뭐 하셨는데 전 지역별로 볼 때 대구, 경북에서 지난주에부터 5% 올랐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올라서 그런 것일까? 저는 그 보수들이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지난주에 18%로 떨어지면서 오히려 중요한 건 충청권에서 11%가 떨어져 버렸어요. 충청권은 어떤 민심의 풍향계거든요. 어떤 중립적이고 그다음 그분들은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인데 거기서 11% 떨어졌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반적으로 보수나 중도나 여기서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 지역별 직무수행 평가까지 봤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명태균 씨네요. 죄송. 명태균 씨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을 했죠.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보니까 명 씨가 어떤 말을 할지 집중이 됐는데요. 자,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제가 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검찰이 계속 인원이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히 받아본 게 없습니다. 네,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 출석하면서 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명태균 씨 오늘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궁지에 몰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전화가 돌아가는 게 다 실비도 들고 다 들거든요.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동안 단돈 1원도 안 받았는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그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비 후보들한테 그럼 돈을 받은 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 이 여론조사 하는데 전혀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저 말을 일단은 믿을 수 없고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본인이 그렇게 허세를 떨면은 용산이든 여당이든 아니면 야당이든
세 군데 중에 한 군데하고는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동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인이 쥔 카드가 상당히 가치가 있으니까 어디 한 군데하고는 내가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당하고 거래를 하면 공익제보자로 뭐 한다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너무 플레이를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하고도 지금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그래서 궁지에 몰려가지고 이제는 죄송합니다라고 이제 나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동정론을 좀 끌어내려고 하는 쪽으로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여성원 변호사께서는 이제 변호사니까 또 더 답변을 잘해 주실 것 같은데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 왜 했을까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진짜 1원도 안 받은 건지 아니면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 김영선 전 의원 쪽으로부터 9천만 원 받은 거. 그게 문제가 되는데 받긴 받았지만 어떤 공직선거법이나 여러 의혹 중에 김영선 전 의원이 받은 세비의 반을 받았다는 그러니까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뭐 차용이라든가 이걸로 받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딜에 실패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화 우리 통화 녹취도 듣고 많이 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이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리고 그 말의 신뢰성을 상당히 잃게 하는 진술이 있었어요. 특히나 그 아버지 무덤에 휴대폰 4개를 묻었다는 거. 그게 화장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명태균 씨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지금 약화돼 있고 자기 보호막이 대통령실도 못 된다는 걸 느끼고 이제 혼자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강하게 수사죠. 어떻게 블러핑이고 1원도 안 받았다는 거. 이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검찰 수사 나가는 사람이 나 죄 있습니다. 인정한 사람 거의 제가 못 봤습니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의 계좌 추적 아까 명태균 씨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 보면 금방 9천만 원이 해결될 거라고 만약에 하던데요. 밝혀진다. 그래서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명태균 씨에게 뜨거운 감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김영선 전 의원하고 명태균 씨가 어떤 사적인 돈거래를 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없다고 보여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그 돈의 용도라든가 그게 정치 자금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걸 밝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입증해낼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기 때문에 아까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렸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50초 녹취 공개했잖아요.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한테 당시에 2022년 청와대 가면 죽는다고 했다는 것이고요. 무속 조언을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그럴싸하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용산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동안에 여사께서 하신 행보와 일련의 행동들이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졌는가를 복귀해서 반성을 해보시지 않으면 이런 얘기는요. 국민들은 아이 그랬겠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라고 오히려 이걸 하나의 근거와 증거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이 녹취가 나와서 그래 그때 뭐 그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네. 명태균하고 이렇게 뭐 많이 교우하면서 영적 대화도 많이 하시면서 나온 거 맞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거를 알고 민주당에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지금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타이밍에 이걸 깠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명시 주장으로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도 자신이 이제 관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래 그 용산 이전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언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 들어갔겠죠.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명태균 씨는 이걸 자신의 어떤 영향력에 대한 표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명태균 씨의 이야기지 이게 과연 결정적으로 용산 이전에 팩트가 됐느냐 이건 아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짚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여론의 향방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나타날지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최대 500%의 수익이 난다고 속여서 200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의 홍보 문구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 안에 5만 원권 돈다발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의 집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들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헐값에 매입한 비상장 주식을 상장되면 300에서 5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판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업체가 유명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거짓 홍보도 했는데 SNS 등 비대면으로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수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주주가 조금만 더 모이면 상장된다며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7월부터 재작년 10월까지 580명으로부터 208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0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자료를 분석한 경찰은 이들이 28개월 동안 6,700여 명에게서 모두 1,410억 원을 뜯어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기당한 사실을 몰라 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이 인천 본사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 송파와 경기도 등 지역별로 모두 11개 지사를 두고 범행했다며 범죄단체 조직죄도 적용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상장 예정, 주관사 선정, 단기간 고수익 등 문구를 사용하여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그런 만큼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상가에 있던 200여 명이 대피했고 한 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상가 지하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은 신고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북한 간 훼손 시신 유기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직후 피해자 흉내를 내면서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취소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양모 씨가 범행 직후 피해자 어머니에게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는 문자를 보낸 데 이어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파출소 측의 보이스톡에 회신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척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112에도 전화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어 연락이 어렵다며 미귀가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정오쯤 전 여자친구 B씨가 사는 구미시 임은동 아파트를 찾아가 B씨와 B씨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차를 몰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총을 쏜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4시부터 1시간여 동안 청주시 사창동과 오창읍 일대에서 차를 타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비비탄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앞서 뉴스 첫머리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제주에서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오늘 새벽에 있었습니다. 네, 2명이 숨졌고 아직 12명을 찾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사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길수 한국해양대 항해융합학부 명예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 구조 상황 해경 브리핑을 듣고 오겠습니다. 승선원은 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등 총 27명이 승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한국에서는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되어 제주 시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최종 사망 판정 받았습니다. 사고 해역 수심은 약 80에서 90m로 수온은 22도입니다. 함석 43척과 항공기 13대를 동원하여 사고 해점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고 발생 시간이 12시간 지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함선 43척, 항공기 13대를 동원하고 있는데 실종자를 못 찾고 있네요.
예, 찾기가 힘들죠. 아, 그래요? 예, 어제 이제 밤에 오늘 새벽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4시 반쯤 사고 4시 났습니다. 반쯤에. 예. 그때는 이제 아주 어두울 때고. 어두울 때고요. 또 우리 어선은 물고기를 이제 잘 예. 잡기 위해서 불을 켜놓은 상태거든요. 예. 불을 켜놔야 이 고등어나 이런 것들이 도망을 안 가고 잘 남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불 밑에서는요 누가 물에 빠져도 그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찾기가 힘듭니다. 예. 근데 아니 오늘 이제 날도 다 밝았고 그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인데도 찾기 어렵네요. 예, 날이 밝았을 때는 이미 이제 표류돼 가지고 그 해역을 떠나서 어디 다른 데로 가 있었을 겁니다. 아, 지금 표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 사고 배가 어떤 배인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망어선이라고 하던데요. 선망어선이 뭔가요? 예, 선망어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동선이 있고 부동선이 있고, 이 주동선과 부동선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고등어나 삼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물을 밑으로 넣어가지고 또 올리듯이 잡는. 지금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번에 침몰한 어선입니다. 135 금성호인데요. 129톤급이고요. 네, 저렇게 대형 선망어선 6척이 하나의 선단에 이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번 자세히 봐주시죠. 예, 그렇죠. 저기 이제 주동선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동선이 소나를 통해서 물고기가 대량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면 거기에 이제 주동선이 그 물고기 쪽으로 접근하거든요. 6척이 함께 움직이는군요. 불을 저렇게. 켭니다. 예, 불을 켜면은 이 물고기들이 지금 새벽이잖아요. 항상 밤에 작업을 하죠. 그래서 불을 켜면은 물고기들이 도망을 안 가고 불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부동선이 이렇게 여기서 근무를 받아가지고 이 물고기를 또 뜰채로 잡아 올리듯이 이렇게 포획을 하는 저렇게 겁니다. 그물이 저렇게 주동선, 본선, 부동선에 걸쳐서 그물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이제 저 운반선들이 하나씩 와서 받아가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배가 양쪽으로 이렇게 모이면 밑에 물고기들이 양쪽 그물을 잡아 당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들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은 이제 운반선들이 와가지고 그 물고기들을 실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군요. 고등어, 삼치, 정어리 등을 잡는 대형 선망 어선인데 배가 129톤이나 되고 또 승선원이 27명이나 되는 것 보면 배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예, 어선치고는 상당히 큰 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재질 말씀하셨는데 일반 어선은 FRP로 만들거든요. FRP가 뭔가요? 플라스틱인가요? 예, 수지 쪽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볍기도 하고 만드는데 비용도 적게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 어선은 그렇게 하는데 이 어선 중에서 제법 크잖아요. 길이가 36m, 폭이 7.5m나 됩니다. 이렇게 약간 큰 배들은 이제 강선으로 만들거든요. 새로 만들기 때문에 저게 이제 사고가 나면은 보건성이 급격히 저하가 돼가지고 물속 깊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FRP는 가볍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침몰이 빠르게 진행된 이유가 그 자질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보면 배에 여러 장치들이 많이 달려 있네요. 그렇죠. 물고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는 소나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물을 이렇게 뺑 둘러쳐야 되니까 대릭도 있어야 되고 이제 뭐 그렇습니다. 저 배 위에 있는 저 구조물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 위에 있는 구조물요. 주로 저것은 그물을 쳐가지고 그물을 들어 올리는 장치들입니다. 끌어올리는 장치들이군요. 그리고 항해 장비들입니다. 저기 레이더도 저 보니까 있고요. 그다음에 소나도 있고 그 외에 기타 주로 항해 장비들입니다. 지금 12명의 승선원을 찾아야 하고요. 지금 실종된 상황인데 대부분 일단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구명조끼는요. 선장이 입으라 해야 입는 것이고. 그래요? 지금 작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작업을 합니다. 그게 작업에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작업에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 구명조끼 입으면 안 되고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 이제 선장이 우리 배는 이제 퇴선을 합니다. 퇴선 명령을 발동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뛰어들든지 이제
구명 장비를 바다에 내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갑판 위에서 입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반 예. 여객이나 이런 분들은 배 타면은 입어야 되는데 네. 예.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구명조끼를 입으면 작업이 아예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안 예. 입고 작업을 하는 중에 갑자기 배가 전복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그 과거에도 이 대형 선박에 이 배 전복 사고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습니까? 예.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다는 것은 사고가 잘 안 나는 배인가 보죠. 그렇죠. 사고가 예. 나도 주변에 예. 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방 구조도 할 수 있고.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6개 선단이 같이 6개 배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그런데 주변에 다른 선박들도 있었잖아요. 6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바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배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선측에서 작업을 하던 사람이 배하고 같이 물속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헤엄을 잘 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데 헤엄을 못 치면 배하고 같이 들어가기가 쉽고 또 배가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헤엄을 잘 치지 않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군요. 요새 날씨도 좀 쌀쌀해졌고 해서 저체온증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빨리 수색 작업, 구조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일단 지금 이 날씨에 그리고 지금 이 11월 초면은 해류가 대강 어떻게 흐르는지 아니까요. 그렇죠. 그 해류를 쫓아서 빨리 수색 작업을 하면 구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 해류는요. 그 북서쪽으로 이렇게 흐르거든요. 북서쪽으로 흐릅니까? 북서쪽으로 흐르는데 또 바람은 북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 몬순이라고 계절풍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방향이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된 분들이 어디 있을지 그거를 이제 예측하는 표류 예측 시스템을 해경이 가지고 있습니다. 표류 예측 시스템을요? 그래서 그 표류 예측 시스템을 작동을 시키면 대강 어디쯤에 표류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온 말씀하셨는데 수온이 지금 한 22도면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바다가 9월 달에 제일 높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11월 초니까 아직도 수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골든 타임이 상당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온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골든 타임이 길어진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 소식인데 실종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배에 있다면 에어 포켓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배가 뒤집어지면은 공기가 배의 제일 그러니까 뒤집어졌으니까 배의 제일 하층부에 뒤집어지면 상층부에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공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자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에어포켓 가지고 숨을 쉴 수가 있죠. 조리하시는 분들이 조리장등이 2명이 선내에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 에어포켓을 이용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강성이다 보니까 급속하게 물속에 깊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기도 서서히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요? 그 수심이 좀 깊은 것 같아요. 수심이 한 70m 정도 됩니다. 80m. 80에서 90m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잠수부가 직접 내려가서 수색하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기 해경에 심해 잠수부들이 있습니다. 잠수부. 그분들 내려가서 일단 구조 작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심 80에서 90m면 세월호 때와 비교했을 때 당시 진도 앞바다가 50m 정도 그때 한 40~50m 정도 됐죠. 그때보다 훨씬 그런데 더 깊다는 건데 세월호 때는 그쪽이 물속에 들어가면 조류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면 하가 엄청 탁하거든요. 시정이 잘 안 보입니다. 한 50cm, 1m 정도밖에 안 보이지만 제주도 저쪽은 맑은 해역이 돼서 잠수부들이 작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시야 확보가 좀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보통은 지금 사고 지점이요? 사고 지점이 제주도에서 북쪽에 있잖아요. 비양도에서 서북쪽 한 40km 보여주세요. 24km군요.
저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사고가 많이 나는 해역이죠. 많이 나는 해역이에요? 지난번 봄에도 어선 하나가 저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예. 지금 이제 몬순 아까 계절풍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저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부산 앞바다를 지나 가지고 이렇게 제주도 이쪽을 지나서 홍콩 상하이 이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저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기 때문에 그래요? 저쪽이 사실은 날씨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번에는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상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추정되는 사고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그 전복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예. 그물을 끌어올리면 이제 대릭을 위로 높이 올리거든요. 올리고 그물을 당기니까 본선의 복원력이 원래 어느 정도 복원력이 있었는데 대릭을 올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복원력이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뒤집어지면은 이렇게 살 옆으로 기울어지면 이제 복원력 소실각이라고 기울어졌는데도 이게 보통 돌아오는데 복원력 소실각 넘어가 버리면 더 이상 안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운반하는 물고기 양이 더 많았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물고기 양이 많았다기보다는 이제 본선에서 그 이제 복원력의 척도가 GM이라고 있는데 그 GM 관리를 선장님이 평소에 잘 해왔어야 됐는데 그 GM이 상당히 줄어든 사실을 아마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대형 선망업이 관련해서 이 사고가 흔치 않는 사고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이런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조치가 필요할까요? 세월호 이후에는 이제 모든 선박이 그 세월호가 복원성이 안 좋아서 침몰했다. 그렇게 보고 세월호 이후에는 모든 여객선이 카페를 포함해서 그 GM이라고 이제 숫자로 나타나거든요. 그 GM을 1.1 이상 유지하도록 미터가 1.1m 이상 유지하도록 법제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월호 같은 사고가 이제 상선 여객선에서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어선에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조 장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함선 43척, 항공기 13대를 동원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장비들을 갖추고서 어떻게 수색을 하는 겁니까? 수색은요. 일단 함선 같은 경우에는요. 함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원래 수색할 때 이제 수색 패턴이 있습니다. 6개의 패턴이 있어가지고 그 패턴을 주면은 그 패턴 가지고 각 선박마다 이제 자기 맡은 구역을 자기가 맡은 구역을 그렇게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수색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제 갱시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렇게 망원경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공기에서는요? 항공기에서 어떤 수색 장비가 있습니까? 항공기에서 이제 육안으로 관찰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그럼 지금 당장 이 수색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색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표류한 추정 위치거든요. 그 추정 위치를 정확하게 빨리 잘 잡아가지고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함정과 항공기를 대규모로 투입을 해가지고 사사시 후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주에서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을 했고요. 15명이 구조됐는데 2명은 병원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지금 12명을 찾고 있는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김길수 한국해양대 항해융합학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대 남성 최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의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죠. 최 씨는 피해자와 지난 4월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 부모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피해 여성 아버지는 지난 8월에 양형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 최 씨가 피해자의 유복한 가정 환경을 노리고 혼인을 계획했다가 틀어지자 딸을 살해했다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과거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에 재학하고 있었는데 범행 사실이 알려지며 대학에서 제적됐습니다. 충북 음성에 있는 유경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됐습니다. 지난달 강원 동해 산란계 농장에 이어 두 번째로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에서 기르던 오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는 등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방역복을 입은 대원들이 농장 안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농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엔 출입을 통제한다는 팻말이 세워졌고 매몰 작업을 위한 천막도 설치됩니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오리 20여 마리가 갑자기 폐사하자 농장주가 AI가 의심된다며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H5형 AI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초동 방역반을 투입해 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오리 2만여 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전국 오리 농장 등에 대해선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10km 방역대를 지정하고 AI 확산 방지를 위해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AI 항원이 나온 것은 지난달 강원 동해시 산란계 농장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충북에선 지난 2022년 11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만입니다. 해당 농장 10km 방역대 안에는 가금류 농가 98곳, 378만 마리가 사육 중으로 확산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인접 가금류 농장 11만여 마리에 대해 예방적 매몰 작업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인접한 그 육계 농장도 같은 500m 이내이고 바로 연접돼 있는 농가이기 때문에 같이 예방살처분할 계획으로 있고요. 방역당국은 AI 확산 방지를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키우던 가금류의 사료 섭취가 줄거나 폐사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카페 테라스에서 돈다발을 나눠 갔다 이 모습을 의심스럽게 본 경찰의 불심 검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카페 테라스에 모여 앉은 남성들이 90도로 인사하며 뭔가를 받아듭니다. 이들의 의심스러운 모습에 순찰을 하던 기동순찰대원들이 불심 검문을 합니다. 잠깐 그럼 저희 차 좀 불러게 같이 가세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뭘 가져다? 주민번호 다시 불러보시겠어요? 하지만 경찰은 주민등록증 사진과 얼굴이 달라 의심을 멈추지 않았고 펄쩍펄쩍 뛰며 항의하던 남성은 카페 안으로 도주하려다 제압당했습니다. A씨가 체포된 현장입니다. A씨 일행은 이곳 테이블에 앉아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세고 있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오늘 만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다 말하는 게 틀려가지고 신분증 제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계속 문의를 했는데 1차적으로 그 남의 성명을 대가지고 저희가 이제 추궁을 했죠.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한 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A씨는 확인 결과 지명수배 중인 조직폭력배였습니다. 대구와 포항 지역에서 활동한 A씨는 특수상해 체포영장, 벌금 수배 등 14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2019년부터 5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배 내역이 쫙 14건이 뜬 순간 제가 잘 잡았구나. A씨는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인계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주요 경제 이슈 경제부 기자와 직접 풀어보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이슈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In the near term, the election will have no effects on our policy decisions. We don't guess, we don't speculate, and we don't assume. 네, 환율 불안 고심하는 한국은행. 오늘 새벽에 미국의 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28일에 결정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금통위 회의가 28일에 열립니다. 예. 한은은 아시다시피 지난달 11일에 기준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예.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지 3년 2개월 만에 이제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기조를 바꾼 것입니다. 네. 다만 앞으로의 금리 인하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을 보면서 조절을 하겠다는 게 한은 금통위의 입장입니다. 예. 실제로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은 향후 3개월간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예. 이창용 총재는 그 금통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이제 브리핑을 하면서도 금리 인하 속도는 조절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기대 심리를 통해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너무 크지 않도록 저희들이 스피드나 이런 걸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 공조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런 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당선으로 고환율 문제가 이제 변수로 부각을 했습니다. 걱정했던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난달 들어서 이제 다소 꺾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됐는데 고환율이 이제 새롭게 변수로 등장을 한 것이죠. 또 그렇다고 이 금리를 동결을 하자니 또 부담스러운 건 뭐가 있냐 하면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때가 늦었다라는 또 실기론을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을 하기로는 0.5%였는데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기도 조금 내려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고환율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던 차에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스몰컷 0.25% 인하를 했죠. 그래서 다소 좀 하는 입장에선 부담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내렸으니까 따라서 내리면 가장 쉽게 말해서 비판을 좀 덜 받는 결정을 한 셈이 돼버리거든요. 결국 우리는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 미국이 지난달에 B컷에 이어서 스몰컷을 진행했는데 이런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 이어질까요? 연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9월에 이제 B컷을 했죠. 0.5% 인하를 했고 오늘 0.25%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정책 금리의 상단은 4.75%가 됐고 우리나라는 3.25%니까 1.5%포인트 이제 격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선으로 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뀔 가능성을 또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은 오늘 이제 그 FOMC 회의가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대선 결과로 통화정책이 단기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사퇴를 요구하더라도 내후년 5월까지인 임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다음 달 1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까지는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달 18일 마지막 미국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9월 달에 B컷을 단행할 때
연준 위원 19명 중에서 10명이 2번 인하를 전망을 했습니다. 9명은 1번 인하를 전망을 했고요. 저 2번 중에 1번 오늘 인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한 번 12월 18일 날 한 번 더 인하를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 18일 한 번 더 미국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신바람, 한국 증시는 관망세.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렇지 못하네요. 예,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코스피는 하락하고 코스닥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보합 양상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그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동반 하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나마 나은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순매수를 하다가 오후 들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하락을 했죠.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로 훈풍이 불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발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증시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예,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 대선 직후에 나타났던 상당히 극단적인 주가 방향성이 지속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국 대외정책 변화가 국내 경제나 또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담이 여전히 좀 잠재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경제에서 대외 거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교육장 조건이 악화가 되면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예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증시가 여전히 관망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 증시는 관망세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미국 증시는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 사상 최고가예요. 이건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달랐지만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선이 일단락이 돼버렸습니다. 또 상원과 하원을 미국 공화당이 모두 차지함으로써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게 되면 강력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이제 조건이 마련이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이제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를 낮추고 관세를 높이고 그다음에 금융 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당연히 기업들은 좋아하겠죠. 그렇죠. 또 관세를 올리면 다른 국가들은 한국이나 중국 같은 다른 어떤 교육 국가들은 안 좋겠지만 미국 기업들은 또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면 금융 회사들에 대한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어제 오늘 이렇게 신바람 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나스닥하고 S&P 500 지수는 연 이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미국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런 훈풍이 우리 증시에까지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의 훈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패키지 상품을 확대하고 2040 세대를 겨냥한 자유여행 상품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네, 중국 무비자 방문 바로 오늘부터인데 예.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예, 15일간 머물 수가 있습니다. 비자 없이.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그 다음에 친지나 친구 방문, 그 다음에 방문 환승 목적 다 가능합니다. 예. 이 조치는 이제
내년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주도에 한해서 중국 관광객이 30일 동안 무비자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서 문호를 활짝 연 것입니다. 중국 비자 발급에는 보통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졌죠. 또 관광 비자의 경우는 55,000원, 상용 비자의 경우는 6만 원 정도 비자 발급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도 이제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게 된 건데요. 이는 이제 세계 정세를 고려한 때문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최근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 사이에 이제 밀착이 극도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거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한미일 이제 군사 협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러 밀착을 좀 경제해 보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내년 11월 달에는 경주에서 APEC 회의가 열리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 일을 앞두고 어떤 국내의 어떤 반중 정서를 좀 달래려는 그런 해석으로도 보입니다. 네, 무비자 방문 소식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여행 예약 건수가 늘었습니까? 여행사마다 다르긴 한데 그 모두 투어 쪽에 확인해 보니까 예약률이 일주 전보다 6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이참에 중국 여행을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비자 시행 바로 하루 전인 어제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관광객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을 가는데 태양산 너무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인들하고 지인들 친구분들하고 4박 5일 지금 가고 있어요. 기대가 너무 됩니다. 비자 없이 가게 되면 자주 나가려고요. 그동안에 여행도 안 했고 또 무비자라니까 가족이 한번 다 모여서 한번 같이 가려고 그래요. 보신 것처럼 중장년층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중국 여행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여행사들은 이참에 MZ 세대하고 2030 세대를 겨냥한 마케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웠는데 이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해가지고 좀 그 특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 인기 관광지별로 또 테마별로 연령대별로 이렇게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자유여행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는 또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도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이제 한국 여행객들이 늘면은 아무래도 뭐 호텔 업계라든지 면세점, 그다음 뭐 카지노 이런 업계도 특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유한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찾아온 이른 추위가 풀렸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예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았는데요. 주말과 휴일도 선선하겠습니다. 아침 공기도 부드러워지겠고요. 서울 낮 기온 20도 안팎 보이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대체로 맑아서 외출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이른 시간에 나가신다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추위는 오늘보다 덜하겠지만 여전히 쌀쌀함은 감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대구는 8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전국이 20도 안팎으로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서울 19도, 대구도 19도, 광주는 21도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선선하겠지만 전남 남부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올해 수능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상대적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금요일 뉴스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